캄캄한 새벽 5시. 러시아의 광활한 영지 야스나야 폴야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한 노인이 서재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대여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그는 평생을 세계적인 문호이자 성자로 추앙받아온 백자 레프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는 왜 이 맨 추위 속에 정든 집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을까요? 노인은 곁에서 잠든 아내 소냐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가죽장화와 몇 권의 책, 그리고 평생의 고뇌가 담긴 일기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부에게 수레를 준비시키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가게. 어서. 이 집을 벗어나야 하네. 82살의 노작가에게 그날의 탈출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신을 억눌러온 부유함이라는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구속하려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내목했습니다. 도망치듯 올라탄 3등 열차는 좁고 매연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민들 사이에 섞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 했던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거친 기침과 고열이 노인을 덮쳤고 결국 열차는 아스타포보라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역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역장 이반 오졸리는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문호가 갑자기 자신의 역에 내려 쓰러진 것이니까요. 그는 자신의 비좁은 관사를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던 거인은 역정의 딱딱하고 작은 침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스타포 보역은 순식간에 기자들과 추종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비밀 경찰과 종교단체들까지 몰려와 이 위대한 노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상 이토록 공개적이고 치열한 죽음의 무대가 또 있었을까요? 그 시간, 역 밖에는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소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절규했지만 톨스토이의 제자들은 그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소냐는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그림자라도 보려 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레프,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방 안의 톨스토이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진리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11월 7일 새벽 6시 5분 아스타포 보역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톨스토이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난한 자의 죽음을 완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이 노인이 왜 죽음의 순간에 그토록 처절하게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의 이 비극적인 마지막은 자, 이제 우리는 이 노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려 합니다. 황금빛 숲 속에서 뛰놀던 어린 영주가 어떻게 상실의 아픔을 딛고 거장으로 성장했는지 그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려했던 백작의 마지막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러시아의 평원으로 떠납니다. 1827년 8월 28일 훗날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릴 위대한 영혼 레프 톨스토이가 태어난 곳, 바로 야스나야 폴야나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어로 맑은 숲속의 개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숲과 드넓은 영지를 가진 이곳에서 어린 레프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명문 귀족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넘치는 부귀영화 대신 시린 상실의 아픔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레프가 채 2살도 되기 전인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5째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레프는 평생토록 그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기도 했죠. 어머니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형상을 상상하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9살 무렵, 이번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니콜라이 백장마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레프와 그의 형제들에게 세상은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숲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어린 영혼을 보듬어 준 것은 친척 고모인 타티아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며 톨스토이의 가슴 속에 문학적 상상력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큰형 니콜라이는 어린 레프에게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레프야, 저기 숲속 어딘가에 초록색 지팡이가 숨겨져 있단다. 그 지팡이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시는 싸우지 않게 되는 신비로운 주문이 적혀 있지. 우리가 그 지팡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거야. 어린 레프는 형의 말을 믿고 숲속을 헤매며 그 초록색 지팡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 훗날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인류의 구원과 보편적 사랑이라는 주제에 뿌리가 되었죠. 비록 부모는 곁에 없었지만 야스나야 폴야나의 광활한 자연은 그에게 거대한 도서관이자 놀이터였습니다. 그는 숲속의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꼈고 가난한 농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묘한 이질감을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톨스토이는 자의식이 강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비관하며 밤새 울기도 했고 남들보다 뛰어난 천재성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부재라는 근원적인 외로움은 그를 끊임없는 사색과 독서의 세계로 밀어넣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소년. 야스나야 폴야나의 황금빛 숲을 달리던 그 소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훗날 그 숲속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모순된 삶의 파도를 넘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상실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이제 청년기의 방황이라는 더 큰 소용돌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가 된 레프와 형제들은 정든 고향 야스나야 폴야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러시아 동부의 중심지였던 카잔이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엄격한 고모의 보살핌 아래 16살의 청년이 된 레프는 법학도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야망을 품고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강의실은 그에게 너무나 좁고 지루한 곳이었습니다. 레프의 눈에 비친 대학 교육은 그저 껍데기뿐인 지식을 주입하는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교수들의 강의보다는 도서관 구석에서 루소의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루소에게 심취했는지 그는 루소의 초상이 담긴 메달을 목에 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는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에 전율하며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고귀한 철학으로 가득 찼을지 몰라도 그의 발길은 자꾸만 화려한 사교계의 무도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명문 백작 가문의 도련님이었던 그는 귀족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그들의 허영을 경멸하는 마음 사이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넓적한 코와 두꺼운 입술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내가 어떻게 저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은 그를 더욱 극단적인 방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도박판을 전전하며 엄청난 돈을 잃기도 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카잔의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오면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하며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훗날 위대한 고백록의 기초가 된 그의 일기 쓰기는 바로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나의 의지는 종이 한 장보다 가볍고 나의 욕망은 불길처럼 뜨겁다. 결국 대학 생활의 환멸을 느낀 랄프는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제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농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비참한 삶을 개선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젊은 백작의 갑작스러운 선의를 농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가 우리를 또 어떻게 이용하려나 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래프의 열정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이상은 높았으나 실천할 힘이 부족했던 청년 톨스토이. 그는 고향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다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오가며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박빚은 쌓여만 갔고 인생의 의미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군인이었던 큰형 니콜라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래프, 우리 함께 카프카스의 전쟁터로 떠나지 않겠니? 그곳에 가면 네가 찾던 진짜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한마디가 방황하던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귀를 찢는 대포 소리와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화양 연기. 1854년 겨울 26살의 래프는 도박빚과 방탕한 생활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한 채 크림 전쟁의 한복판인 세바스토폴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무도회장의 샹들리에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시꺼먼 포탄들이었죠. 명문 귀족의 자제로서 장교 임관을 명받은 그는 가장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제4보루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매 초마다 병사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래프는 처음에는 애국심과 공을 세우겠다는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당당하게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전장의 실상은 그가 읽었던 어떤 소설보다도 참혹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이 바닥에 뒹굴고 어제까지 함께 차를 마시던 전우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본성을 목격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는 자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죽어가는 무명의 병사들을 말입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은 공포로 떨렸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상부에서 원하는 영웅적인 승전보를 쓰는 대신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공포,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주 작은 인간애까지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바스토폴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래프는 문학사의 길이 남을 선언을 합니다.
나의 소설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정직한 주인공은 바로 진실이다. 라는 말이었죠. 세바스토폴의 참호는 그에게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거대한 교실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귀족들이 경멸하던 평범한 병사들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농민 출신 병사들을 보며 레프는 자신이 가졌던 귀족적 우월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작가 톨스토이에게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생한 기록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를 감동시켰고 단숨에 그를 러시아 문단의 가장 촉망받는 샛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돌아온 레프의 가슴 속에는 훈장 대신 깊은 상처와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인간은 서로를 죽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훗날 그가 남긴 대작들의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포연이 거친 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전우들의 비명이 맴돌았습니다. 영성을 얻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 청년 작가. 그는 이제 총 대신 펜을 쥐고 세상이라는 더 큰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길목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열병이자 안식처가 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바스토폴의 포연을 뒤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로 돌아온 톨스토이. 그의 품에는 훈장 대신 전 세계를 뒤흔들 원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황제까지 감동시킨 세바스토폴 이야기의 저자로서 그의 이름은 러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투르게네프는 이 젊은 천재를 맞이하기 위해 직접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갔고 자신의 집을 거처로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옥 같은 참호에서 갓 탈출한 청년 작가에게 화려한 살롱의 불빛과 귀족들의 찬사는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평범한 작가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러러보는 문단 원로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었고 그들의 허위와 가식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문학을 무슨 대단한 종교처럼 떠받드는 도시 지식인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고결함보다 훨씬 더 비천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투르게네프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진보적인 지식인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지에서는 농노들을 부려먹는 투르게네프의 위선을 참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투르게네프가 자신의 딸을 영국식 교육으로 키우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놓자 톨스토이는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자식은 굶주리게 하면서 자기 자식만 고귀하게 키우는 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 말에 격분한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두 사람은 급기야 권총 결투를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만류로 결투는 무산되었지만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비열한 자존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란함에 환멸을 느낀 그는 돌연 유럽 여행길에 오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을 돌며 그는 선진 문명을 목격하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본 것은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의 목과 자본주의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단두대 처형 장면을 목격한 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저 차가운 기계 앞에서 나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을 보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톨스토이는 이제 펜을 잠시 내려놓고 고향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농노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그는 도시의 지식인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보람도 잠시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 무렵 그의 앞에 나타난 18살의 소녀 소냐 베르스. 그녀와의 만남은 톨스토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여는 열쇠가 되는 동시에 평생을 이어갈 지독한 애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대작들을 탄생시킨 사랑과 고뇌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살의 노총각 백작 레프 톨스토이의 눈앞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친구의 딸이자 의사의 둘째 딸이었던 18살의 소냐 베르스였죠.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이였지만 그날따라 소녀의 맑은 눈망울은 레프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방탕한 생활과 전장의 공포, 그리고 지독한 고독에 신음하던 중년의 작가에게 소냐는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프는 솔직함을 넘어선 잔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청혼하기 전 소녀에게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기록된 일기장을 건네십니다. 그 속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기록부터 수많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영지 농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18살 순진한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밤새 울며 일기장을 읽은 소녀는 그러나 이 솔직한 남자를 품기로 결심합니다. 1862년 9월 모스크바의 한 성당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레프는 소녀를 마차에 태워 자신의 영지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즐기던 어린 신부에게 전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골 생활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죠. 하지만 소냐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투르게나마 영지의 살림을 도맡았고 남편의 거친 성격과 변덕을 묵묵히 받아내며 가문의 안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의 일기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레프는 소냐의 일기장을 훔쳐보며 그녀가 과거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했고, 소냐는 남편의 일기장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여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정적인 감정의 충돌은 오히려 레프에게 엄청난 창작의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야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소냐라는 완벽한 조력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소냐는 단순히 아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악필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밤새도록 남편이 쓴 원고를 정서하며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쓴 글을 읽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로는 가장 맹철한 비평가가 되어주기도 했죠. 훗날 레프는 소냐가 없었다면 자신의 위대한 작품들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레프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영지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방황하던 청년의 허물을 벗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영지의 주인이자 그리고 인류의 영혼을 울릴 거대한 서사시를 준비하는 대작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이 시기, 그들의 침실 옆 서재에서는
인류문학사의 기적이라 불리는 작품에 첫 문장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야스나야 폴야나의 저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방 서재의 촛불은 꺼질 줄을 몰랐죠.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원고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 가운데에는 눈이 충혈된 채 기펜을 휘두르는 36살의 톨스토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러시아의 대지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과 평화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탄생 순간입니다. 1863년부터 시작된 이 대작의 지필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단순히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통째로 옮겨오려 했습니다. 그는 수천 권의 역사 자료를 뒤지고 직접 전쟁터를 찾아가 지형을 살피며 당시를 기억하는 노병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광기에 가까웠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백 페이지의 원고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무모하고도 장대한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역시 아내 소냐였습니다. 소냐는 남편이 낮 동안 쏟아낸 거친 초고를 밤마다 정갈하게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타자기가 없었기에 모든 것은 손으로 써야 했죠. 톨스토이의 글씨는 워낙 악필인데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알아보기 힘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소냐는 그 암호 같은 글자들을 해독하며 무려 7번이나 작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베껴 썼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낳고 소냐가 길러낸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작품 속에는 5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의 고결한 고독과 피에르의 어수룩한 열정, 그리고 나타샤의 눈부신 생명력까지. 톨스토이는 이 수많은 인물의 운명을 조율하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영웅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만 명의 병사와 민중들의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야나의 숲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1800년대 전쟁터와 모스크바의 무도회장으로 가득했죠. 마침내 1869년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소설이 완성되었을 때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문단은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낸 하나의 우주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기록적인 성공으로 톨스토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막대한 인세가 들어왔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죠. 아내 소냐와 아이들이 북적이는 가정은 평화로웠고 영재 농사도 풍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산을 넘은 톨스토이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허무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정점의 순간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과 행복이 죽음 앞에서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위대한 성취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의문은 다음 작품인 안나 카레리나를 거치며 톨스토이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류의 보물을 세상에 내놓은 거장에게 이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로 불행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첫 문장으로 꼽히는 이 말과 함께 톨스토이의 또 다른 걸작, 안나 카레리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그렸다면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가정이라는 가장 밀접한 세계의 파열음을 담아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설을 써 내려가는 동안 톨스토이의 영혼은 서서히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소설을 시작할 때 그는 그저 부도덕한 여인의 파멸을 다룬 훈육적인 이야기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거장의 손끝에서 안나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생명력과 진실을 갈구하는 비극적 여주인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척점에는 레빈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사실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영지를 관리하고 농사법을 고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레빈의 모습은 바로 그 무렵 톨스토이가 겪고 있던 번민 그 자체였습니다. 소설은 연재될 때마다 러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리던 독자들은 안나의 운명에 눈물 지었고 비평가들은 톨스토이에게 예술의 신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점에는 책을 사려는 줄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영지 야스나야 폴야나는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의 주인은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던 50살의 톨스토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서재에서 빨랫줄을 치워버렸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그는 총을 벽장에서 꺼내 멀리 치워두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릴 것 같은 끔찍한 충동이 매일같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위대한 백장님이 드디어 미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한 영혼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은 갑자기 멈춰버렸다.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쓴 소설들, 나의 아이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텐데. 톨스토이는 이 허물을 이겨내기 위해 인류가 남긴 모든 지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까지 섭렵하며 답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참회록에서 유명한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을 피해 달아나던 한 여행자가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여행자는 겨우 우물 벽에서 자라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버텼죠. 그런데 하필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그가 붙잡은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여행자는 나뭇잎에 맺힌 꿀 한 방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핥아먹으며 달콤함에 취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 꿀 한 방울이 바로 예술이고 명성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쥐들이 나뭇가지를 다 갉아먹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 달콤함에만 빠져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고위 성직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오히려 더 큰 위선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면서 국가의 전쟁을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가 찾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톨스토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히려 그가 그토록 가르치려 들었던
문맹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빵이 없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철학은 몰라도 이웃과 빵을 나누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삶에서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식인들은 삶의 의미를 묻느라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저 소박한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사랑하며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머릿속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노동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톨스토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모든 귀족적 특권과 예술가로서의 명성이 오히려 진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백작의 옷을 벗고 거친 농부의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식탁 대신 소박한 채식을 선택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빌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결심은 그의 집 야스나야 폴랴나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옵니다. 평생 남편의 명성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소냐에게 남편의 이런 변화는 성자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는 광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몸부림치던 톨스토이의 방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화려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손때 묻은 낡은 복음서 사이에서 흘러나왔죠. 그는 평생을 괴롭혀온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신학자의 논리가 아닌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발견했습니다. 1879년 무렵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바꾼 참회록을 완성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거의 자신을 향해 가차없는 매질을 가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부와 명성은 모두 타인의 고열을 짜낸 결과였으며 내가 쓴 소설들은 그저 한낱 유희에 불과했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죠. 그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래의 사명을 따라 살기로 맹세합니다. 그가 복음서를 읽으며 찾아낸 진리는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무저항의 원칙이었죠. 폭력은 폭력을 멈출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훗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까지 이어져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는 또한 5가지 계명을 세워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화내지 말 것, 음란하지 말 것,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 악에 대항하지 말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 하지만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당장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물로 세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팼으며 자신의 구두를 직접 수선했습니다. 화려한 귀족의 식탁을 거부하고 농부들과 똑같은 거친 빵과 채소를 먹었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먹는 빵은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러시아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교회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를 파문했지만 톨스토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권위보다 인간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당당히 맞섰죠. 전 세계의 청년들과 구도자들이 야스나야 폴랴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노작가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발걸음이 진리를 향해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 소냐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소냐에게 남편의 이런 변화는 성스러운 고행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려 하고 영지를 농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할 때마다 소니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남편과 현실을 지키려는 아내. 야스나야 폴야나의 저택은 이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던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념이 부딪히는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구도자 톨스토이는 과연 자신의 집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귀한 이선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비극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펜보다 삽과 낫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관념적인 글을 쓰는 행위가 일종의 도둑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고 남이 빨아준 옷을 입으며 고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물은 내가 깃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하겠네. 그러니 나를 백작이라 부르지 말고 그저 레프라고 불러주게. 그는 심지어 구두수선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호가 냄새나는 가죽 조각을 주물럭거리며 못질을 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기묘한 광경이었죠.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투박한 장화를 신으며 세상 그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힘으로 땅을 딛고 서 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아내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지독한 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레프,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은 세계적인 작가예요. 왜 스스로를 저 천한 농부들과 똑같이 만들려 하는 거죠?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어요? 소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냐, 나는 이제야 인간이 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사치는 저 농부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지.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소. 그는 이제 고기조차 입에 대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귀족의 상징이었던 사냥도 끊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방에서 화려한 가구들을 치워버리고 딱딱한 나무 침대와 소박한 책상 하나만을 남겨두었죠. 귀족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톨스토이가 미쳤다는 소문이 사격애를 뒤덮었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그를 위험한 선동자로 지목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가난한 농민들과 방황하는 청년들이 야스나야 폴야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백작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곁으로 내려온 이 노작가에게서 진정한 성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소박한 음식을 대접하며 평화와 비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 전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가 되어갈수록 그의 집안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남편의 결단은 남은 가족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와 헌신적인 아내 사이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야스나야 폴야나의 저택 서재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60 중반의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죠. 소냐의 손에는
남편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30년 넘게 일궈온 이 가정을 정말 통째로 내던질 셈인가요? 당신의 그 고결한 사상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굶주림 속에 던져놓겠다는 건가요? 소냐의 절규는 정당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리나 같은 대작들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인세는 이 대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었습니다. 13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8을 키워낸 어머니에게 남편의 이런 결정은 성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종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냐, 돈은 악이요. 내가 쓴 글을 팔아 우리 가족만 배불리 먹는 것은 죄악이란 말이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소. 남편의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며 소냐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악피를 정서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지켜온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그녀를 진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탐욕스러운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급기야 소냐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더 차가운 구도자의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 무렵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가장 충직한 제자인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였습니다. 체르트코프는 톨스토이의 사상을 교조적으로 따르며 아내 소녀를 남편의 앞길을 막는 악처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톨스토이의 비밀 일기장을 관리하며 소냐와 남편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했죠. 소냐는 자신의 안방까지 침범해온 이 낯선 제자에게 증오를 느꼈고 집안은 매일같이 고함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마치 죄수처럼 감시당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나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부의 사랑은 이제 지독한 애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신의 나라를 꿈꾸며 구름 위를 걸으려 했고 아내는 아이들의 빵을 걱정하며 진흙탕 같은 현실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 힘든 이 비극적인 불협화음은 야스나야 폴려나의 평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여든을 넘긴 노 작가는 이제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갈등 속에서 그대로 시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감행할 것인가?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이 집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노 작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촛불은 이미 절반이나 타들어가 있었죠. 그는 예술을 유희이자 사치라며 부정하고 펜을 꺾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그가 채워나가는 문장들은 과거의 화려한 묘사나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을 향한 처절한 비명이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씻어내려는 마지막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인류 문학사의 마지막 기적이라 불리는 대작 부활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산고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가 다시 소설을 쓰기로 한 데에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국가와 교회의 탄압을 받으며 시베리아로 유배갈 위기에 처한 두오보르파라는 평화주의 신도들이 있었죠. 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톨스토이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저작권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다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세상에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메헤르도프 공작은 곧 톨스토이 자신의 거울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배심원으로 앉아 있다가 과거 자신이 유혹하고 버렸던 하녀 카투샤가 죄인이 되어 나타난 것을 목격한 순간 메헤르도프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망쳤어. 내가 저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그녀를 밀어넣은 거야. 공작의 입을 빌려 뱉어낸 이 대사는 사실 톨스토이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젊은 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원고지 위에 잉크가 아닌 눈물을 흘리며 카투샤의 고통을 써내려갔습니다. 메헤르도프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다 내버리고 카투샤를 구하기 위해 시베리아의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은 톨스토이가 꿈꿨던 영웅의 정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회 전체를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위선적인 판사들, 무능한 관료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두는 교회의 잔인함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저 가난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당신들은 진정으로 깨끗한가? 부활이 연재되자 러시아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찬사보다 비난과 압박이 더 거셌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교회는 이 작품을 계기로 톨스토이를 완전히 파문해버립니다. 하지만 노 작가는 당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한 대가가 파문이라면 기꺼이 받겠노라며 미소 지었죠. 작품은 완성되었고 수만 명의 독자가 영혼의 울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톨스토이의 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설 속 네헤르도프는 시베리아로 떠나며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의 톨스토이는 여전히 아내 소냐와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종이 위에서는 부활을 썼지만 내 삶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부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그는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지막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82살 노인의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82살의 노인 톨스토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밝히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 소냐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떠남은 당신에게 고통이 되겠지만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소. 나를 찾지 마시오. 부디 나를 용서해 줘. 노 작가는 가죽 장화를 신고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주치 마코비츠키만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성문 밖으로 나서는 노인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두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네. 그것은 한 대문호의 화려한 은퇴가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부유함과 위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탈출이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톨스토이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러시아의 거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3분 객차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이름 없는 승객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그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인벨이 차려주는 식탁도, 아내의 날카로운 감시도, 제자들의 숨막히는 숭배도 없는 오직 혼자만의 시간.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신과 단둘이 마주보고 있다. 하지만 82살의 육체는 영혼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초겨울 바람은 노인의 폐부를 파고들었고, 열차 안의 매연과 먼지는 그의 기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평범한 농부처럼 죽고 싶다는 갈망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노 작가의 가출 소식은 순식간에 전 러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사들은 호해를 발행했고,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기 위해 전국의 기차역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소냐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실신했다가 깨어나 울부짖으며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레프,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 추운 길바닥에 버릴 수 있나요?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열차가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시골역에 멈춰섰을 때 톨스토이는 이미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역장 이반 오졸리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거장이 자신의 비좁은 관사로 실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사를 부르시오.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톨스토이 백장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그렇게 톨스토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고독한 방랑은 불과 며칠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스타포보역은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거대한 극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구경꾼,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역 주위를 에워쌌죠. 방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과 문 밖에서 울부짖는 아내,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선 차가운 제자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려 했던 거장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조차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화해하지 못한 채 낯선 역장의 침대 위에 누워 죽음이라는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방랑자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드는 그 가슴 아픈 종착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스타포보역의 역장 관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910년 11월 7일 새벽,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좁은 방 안에서 인류의 영혼을 흔들었던 거인 레프 톨스토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의 의식은 이미 현실의 경계를 넘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무언가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딸 사샤가 귀를 가까이 대자 무 작가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평생을 부와 가난, 예술과 종교, 그리고 사랑과 질무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전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어는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그토록 거부당했던 아내 소냐가 드디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레프, 제발 나를 용서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죠. 하지만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비록 살아생전에는 서로의 신념이 달라 그토록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그들의 애증은
마침내 한 줄기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시신은 그가 태어나고 평생을 보냈던 고향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생전의 유언에 따라 그 어떤 귀족적인 화려함도 없이 치러졌습니다. 십자가도 없었고 웅장한 비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명의 농노와 추종자들이 그의 관을 뒤따르며 러시아의 대지를 울리는 흐느낌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 니콜라이가 말했던 초록색 지팡이가 묻혀 있다는 바로 그 숲속에 작은 언덕 아래 묻혔습니다. 인류가 모두 행복해지는 주문이 적혀 있다는 그 신비로운 지팡이를 찾아 헤매던 소년 레프는 82회의 긴 방랑 끝에 결국 그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화려한 백작의 무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농부의 무덤처럼 소박한 풀밭 아래서 그는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위대한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을 모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작이면서 농부가 되고 싶어 했고, 위대한 작가이면서도 예술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방황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길이라고 말이죠.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심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톨스토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초록색 지팡이의 주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가 남긴 사랑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톨스토이가 발견했던 그 눈부신 진리의 빛이 매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